전에 영상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과 단두대에 오른 루이 16세에 대해 소개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소위 말해 미인이 화근이라는 말처럼 실패한 왕 뒤에는 항상 많은 총애를 받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는 법이죠. 그래야만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요. 루이 16세 뒤에 있던 여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베르사유의 미인 왕비로 음악 신동 모차르트조차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고,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베르사유의 패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이 몰락한 후 그녀는 모두가 비난하는 거리의 쥐처럼 되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케이크 하나 때문에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죠. 정치적 결혼으로 프랑스에 오게 된 작은 공주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녀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왕조를 몰락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역사에 기록된 군주들과 비교하면 대개 왕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전해지거나 젖을 개원할 때조차도 리더십이 있다고 칭송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 왕실을 혼란에 빠뜨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상당히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755년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1세 사이에서 태어난 15번째 아이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육받았지만 막내딸인 마리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족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은 여전히 필수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마리는 가정교사를 자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친 입장에서는 그녀가 제자라고 인정하기도 싫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면에서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이후 그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프랑스어는 글도 잘 쓰지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보면 공부를 못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녀가 그나마 조금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음악이었지만 다른 능력과 비교하면 그저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에게 있어 가장 공주다운 점은 그녀의 성격이었습니다. 다소 제멋대로였고 조금은 오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났던 마리는 국내외에서 좋은 평판을 쌓았고 덕분에 결혼 시장에서도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교육도 신부 수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라는 것은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됐고 결국 신부 교육 역시 배우긴 했지만 많이 배우진 않았죠. 공부를 못해도 그만. 마리는 신부 수업을 졸업하기도 전에 많은 여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발 남자를 사랑한 것. 전설 속의 귀여운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기의 음악 천재 모차르트는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귀족들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모든 청중을 마치 주문에 걸린 듯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7살이었던 마리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에서 넋을 잃고 라이브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직후 아마도 연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모차르트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며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어 모차르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나라의 공주가 직접 허리를 숙여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모차르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에게 첫눈에 반해 그는 그 자리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 두 어린 연인의 나이를 합쳐도 15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가볍게 넘겨졌지만 이러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은 마리의 인생에 작은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고 그녀가 겪게 될 수많은 모욕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마리가 정말로 모차르트와 결혼했다면 단순히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역사마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될 수 없다. 마리는 결국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리가 태어났을 때는 7년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와 권력을 두고 벌인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등이 연루되었으며
이 전쟁은 마리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이 전쟁의 가장 큰 손실은 중요한 영토인 실레지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의 가문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마리의 어머니는 외교 전략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외교 혁명을 단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적국이었던 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과 영국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리의 어머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정약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절반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의 언니는 그녀보다 더 아름답다고 전해졌지만 천연두에 걸려 얼굴이 망가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남은 활명의 정치적 카드 중에서 아니 사랑하는 딸들 중에서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마리 앙투아네트를 선택해 당시 15세였던 프랑스 왕세자 루이 16세와 결혼시켰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시집간 마리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루이 16세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야 생활이 편해지겠네요. 하지만 프랑스 궁정에는 이 오스트리아 출신 어린 왕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루이 16세의 고모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궁중에서 수다와 정치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마리가 루이 15세 왕세자의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더욱 질투하며 괴롭혔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마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리는 프랑스 궁정의 복잡한 예절과 규칙을 제대로 익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연발했고 심지어 하인들에게조차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은 공주가 프랑스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광대는 나였을지도 몰라. 마리는 이 결혼이 마치 로맨스 드라마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루이 16세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마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이야기는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으며, 그가 고모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한창 청춘을 보내야 할 마리는 지루함에 미칠 뻔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와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허수아비와 결혼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큰 불행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루이 16세를 허수아비 같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 과분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차가움은 단순히 신혼 첫날 밤뿐만 아니라 결혼 후 7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 외향적인 왕세자비는 늘 외면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리와 거의 대화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7년 동안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루이 16세가 마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리는 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루이 16세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계속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걸까요? 여러분 모두 궁금하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궁정의사가 루이 16세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경 상태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초조해졌고 결국 마리의 오빠인 요제프 2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제프 2세, 그는 직접 베르사유로 향해 여동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요제프 2세는 어린 제부에게 상담을 해주며 그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힘내. 아마도 요제프 2세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마리의 끈기와 인내가 결국 루이 16세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Huh,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s even gives you a $10 coupon.
루이 16세가 깨닫기 7년 동안 마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로 그녀가 조용히 방에 앉아 남편이 어른이 되는 날만을 기다렸을까요? 1년 정도라면 모를까? 7년을 기다린다는 건 정말 너무 가혹하겠죠? 특히 마리는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연애 관련 소문도 궁중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한 외국 출신의 귀족 한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복잡하고 애매한 감정 속에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스웨덴 귀족 출신으로 유능한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직업상 여러 나라를 오가며 활동해야 했기에 1774년 그는 처음으로 베르사유에 입성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메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한스가 쓴 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저녁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자신이 황태자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가 그냥 특별히 매력적인 귀족 여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난 뒤 한스는 이런 친절한 공주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4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는 이미 황후로 즉위한 상태였습니다. 한스는 마리가 그 멋진 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메리는 그를 보자마자 기쁘게 말했습니다. 아, 내 옛 친구가 왔네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한스의 그의 여름 일기에는 마리에 대한 고백이 가득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기쁘게 이렇게 썼습니다. 맙소사, 마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미쳐버리겠어. 한스는 루이 16세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한스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마리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부자연스러울 텐데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 사람에게 속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걸 좋아해.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한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또한 나중에 비밀스러운 말들이 적힌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스의 고백에 은근히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늘 외부에 혼란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스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가 말하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내가 내 목숨을 1000번이라도 바쳤을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없다. 나중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리와 그녀의 가족이 파리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편지와 자료를 전달하는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마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푹 빠졌어. 평생 마리만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조금 감동했어요. 연인과 애매한 관계를 제외하고 남편이 그녀를 무시할 때 프랑스 궁정에 친구가 없었던 마리, 베르사유의 귀족들 사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프랑스 궁정의 규칙은 형식적이라고 악명높았습니다. 마리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여러 해가 지나도 여전히 매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녀 주변에 있을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했습니다. 짜증나. 다행히도 의지할 곳 없는 마리에게 그녀를 매우 사랑하는 궁정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입니다. 마리만 원하면 왕은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점차 틈을 찾아 자신의 취미인 패션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마리가 싫어하는 프랑스 드레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왕이 눈 감아주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험을 통과한 후 점차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후가 된 후 마리는 베르사유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이너는 그녀를 위해 매년 약 300벌의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들은 절대 2번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것이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 장식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발에 빠져 있었지만 일반적인 가발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높아야만 했습니다. 가발이 높을수록 그녀의 품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의 높이 솟은 가발 때문에 연회장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처음 프랑스 궁정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던 많은 귀족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마리는 자신의 패션 영향력을 이용하여 마치 유에노 리버스 카드를 사용하듯 오스트리아 스타일을 프랑스 궁정에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궁정에서는 그녀의 대화 상대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스트리아에서 데려온 하인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의 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는 오랫동안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자마자 즉시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규범을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거야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당시 그녀의 매력은 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베르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의 사교계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마치 아이돌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르사유는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남편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에게 선물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푸티트리아노 궁전. 그렇게 이곳은 마리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시골의 한 마을처럼 꾸몄고 소와 양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러웠던 베르사유 궁전과는 달리 자신을 제외하고도 동물들도 깨끗하게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곳 풍경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마리는 개량된 시골풍의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즐겼습니다. 마치 농부인 것처럼 동물들과 교감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농부놀이를 했지만 밤에는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가 밤에 가장 즐기는 일은 귀족 친구들과 화려한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도박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파티를 열 때마다 평민들의 상관은 더욱 동떨어져 갔습니다. 그 격차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도 같았죠. 마리가 매일 많은 돈을 썼을 때 새 옷을 맞추고 고급 음식을 먹으며 연애를 즐길 때 평민들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민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에 개입하여 이를 기회 삼아 영국과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국가의 파산 위기였습니다. 마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출가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마리는 어쩌면 무거운 가발에 눌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베르사유 궁전과 푸티트리아농에서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국자라고 생각한 마리는 대모양의 가발을 주문 제작하여 머리에 얹고 마치 구남 초밥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파티를 즐겼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그녀가 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해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랄한 사건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입니다. 이 목걸이는 원래 루이 15세가 그의 애인인 마담 디 베리를 위해 주문 제작한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루이 15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이 무산된 보석상들은 충격에 빠졌죠. 이미 만들어버렸는데 돈을 안 내면 어쩌란 거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귀족들에게 이 목걸이를 팔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마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기꾼 잔드 라모트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부인 로앙 추기경이 마리 황후에게 미움을 받아 황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로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황후는 친한 사이예요. 황후께서는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을 짝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결국 로앙은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잔이 마리로 위장하여 로앙에게 러브레터를 잔뜩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는 마리가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한다며 사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로앙은 즉시 목걸이를 사버렸습니다. 잔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나 로앙은 마리와 사랑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행위가 폭로되자 루이 16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크게 받은 마리는 정작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마리를 사치스러운 여성이라며
그녀가 분명 배후에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지 않았죠. 심지어 많은 이들은 로왕을 동정하며 마리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적자 부인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케이크 사건이죠. 매일 베르사유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마리가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순진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빵을 먹을 수 없다면 왜 케이크를 먹지 않죠? 정말 바보 같네요. 아니, 정말 고마운 조언이네요.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며 사회의 모든 불만이 마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리는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크 발언은 마리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이었죠. 이 말은 원래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고백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마리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모두가 마리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증오했죠. 왕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루머를 이용하여 선동을 시작했고 그녀를 민중의 고통에 무관심한 냉혈한 황후로 몰아가며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실 몰락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대로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대표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원래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구성된 3부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평민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평민들은 부유한 귀족들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더욱 격렬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의회는 평민들을 위해 문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회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왕실과 결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4일 군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베르사유 행진을 일으켰고 분노한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다가가 왕의 목을 베어라, 그 창녀도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궁전에 있던 루이 16세의 가족은 두려웠습니다. 왕실의 몰락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도 그제서야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왕실은 피신했습니다. 티일리 궁전으로. 메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루이 16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었죠. 그러나 한 명은 무지했고 한 명은 너무 소심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평범한 구두 수성공보다도 무능한 통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도망치자. 이것은 과거 마리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한스가 그녀를 구하려 했던 사건이었죠. 다렌 사건이라고 불린다. 1791년 6월 20일 늦은 밤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은 생애 마지막으로 단장을 하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려 했죠. 루이 16세는 이미 변장을 마치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마리는 여전히 짐을 챙기고 있었죠.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량의 옷, 화장품 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눈치 없이 상황을 모르는 파리 시장이 갑자기 왕을 방문하는 바람에 탈출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겨우 그를 따돌리고 출발했지만 루이 16세 가족의 마차는 느려도 너무 느렸습니다. 마리의 짐이 너무 많아서죠. 길을 가던 행인들이 유심히 보다가 저거 국왕 아니야. 즉시 혁명군에게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군대가 출동해 그들을 파리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와 마리는 인생에서 마지막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티일리 궁전 감옥으로 끌려간 루이 16세는 여전히 왕권을 되찾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왕당파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펑 군주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혁명 세력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X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졌습니다. 군중들이 그의 죽음을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마리는 감옥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8살 아들
루이 샤를까지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어린 왕자는 매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리는 완전히 희망을 잃고 감옥에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죠. 화려했던 삶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혁명군은 그녀를 더 괴롭히기 위해 아들 루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루이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거짓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거짓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지어 마리의 딸마저 고문을 당하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혁명당은 메리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반역죄와 간통죄 등을 덮어씌운 상태였습니다. 마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들었을 때 질병으로 체력이 거의 쇠약해진 마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배심원단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배심원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마리를 미워했고 사치스러운 왕실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마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 타락했을까?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혁명파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죠. 일단 처형하고 보자. 그래서 1793년 10월 16일 이른 아침에 마리는 흰 옷으로 갈아입고 군대를 따라 단두대로 갔죠. 그리고 그녀가 단두대에 올라섰을 때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을 때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형 집행인은 놀랐지만 하지만 그는 바로 명령을 따랐죠. 날카로운 칼날이 마리의 목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리의 인생은 오스트리아의 반항적인 공주에서 프랑스의 왕비가 되고 혁명의 희생자로 전락해 단두대에서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형된 후 사람들은 루이 16세가 처형되었을 때처럼 환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흘렀죠. 그녀의 마지막 품격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공주와 프랑스의 애증 관계와 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파리에 세운 고아원과 보호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그곳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기부를 아끼지 않았죠.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지원했던 일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소문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국민들이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혁명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마리는 사치스러운 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케이크 사건, 게다가 그녀가 적국 출신이라는 점까지 모든 것이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마리를 억압과 불공평의 상징으로 인식했죠. 하지만 베르사유의 사치는 사실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리는 단지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그 왕실의 호화로움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자제하지 않았죠. 만약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조금만 더 왕실의 과거를 이해했다면 루이 14세와 루이 16세의 정책이 더 큰 문제였음을 알았더라면 마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당시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리를 조롱하는 풍자시와 만화가 급속도로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그녀를 마치 끊임없이 파티를 즐기고 타락한 여성처럼 그렸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음모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마리를 조롱함으로써 왕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가 정말 혁명파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까요? 한 명의 개인이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의 사치가 문제였을지 몰라도 왕실 전체의 부패와 비교하면 그녀의 잘못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프랑스 왕실의 부패는 대대로 축적됐고 결국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마리는 단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도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의 인생은 여기서 멈췄을지 몰라도 역사는 그녀를 위해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고 결국 유럽 전체의 질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들은 프리기아 빨간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 모자는 왕실과 대립하는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프리기아 지역에서 유래했으며 당시 노예가 해방되면 이 모자를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혁명군은 이 모자를 쓰며 자신들이 더 이상 왕실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이후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모자를 쓴 혁명군과 고귀한 가발을 쓴 마리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왕의 가족이 튀를리궁에 갇혀있는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성난 군중이 있었죠. 루이 16세가 처형된 날, 그들은 무기를 들고 궁전에 습격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호화롭게 살아가는 루이 16세와 마리. 분노가 극에 도달합니다. 침입자 중 한 명이 빨간 모자를 벗고 강제로 루이 16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왕임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죠. 이 모자는 혁명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루이 16세에게 씌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프리지가 이 붉은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리가 또 등장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녀는 단두대의 여왕이라는 상징으로 재현되었으며 관중들은 그녀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녀의 뒤에서 혁명군의 상징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죠. 모든 게 잘 될 거야. 온 세상에 다시 일깨워주는 듯. 오늘의 자유는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 그 자유는 언제든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메이징 토커에 오셔서 저와 함께 영어를 배워보세요. 아무튼 요점은 한 명의 개인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리일 리도 없죠. 그녀는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고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도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겉모습에 집착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궁궐 안에 갇혀 있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녀는 불운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혁명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비로소 국민들의 고통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책임은 항상 여성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죠.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